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주식 매수자들의 정윤성입니다. 오늘장 쉽지 않았죠. 시장이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끝도 없이 오를 것 같더니 하락할 때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등 오늘 장을 보면서 사실 더 불안했던 건 막판까지 끝까지 밀어냈던 시장이었다는 거. 그 하방 변동성이 생각보다 더 컸다는 점, 그리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더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내일장을 더 걱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황아영님, LA 몽둥이님, 그 손절매니아님, 또 손절매니아님 아이디가 슬프네요. 네, 지금 오늘 장 다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같이 좀 오늘 장 뒷담화하고 내일 장 앞담화하면서 시원하게 고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최창규 본부장, 와운의 하창복 허반석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지금 최창규 이사님과 하창봉 대표님은 진짜 주식 매수자들의 처음 나오셨는데 네. 신고식을 제대로 하네요. 이런 날 나오셨어요. 오늘 할 말 많으시죠? 할 말이 더 없나요? 오늘은 진짜 할 말이 많으면 안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0가지, 1000가지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번 하락이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 이걸 듣고 싶어 할 거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할 테니까 최대한 줄이고 엑기스만 쫙쫙쫙 뽑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또 ETF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일종의 ETF를 파는 매도자거든요. 네, 근데 매도자들인데 매수자에 나오게 돼서 네.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네. 매도자의 관점에서 네. 매수자들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아이디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바로 첫 번째 오늘 뒷담화 주제 열어보면서 시원하게 얘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고조, 삼전 릭스가 굉장히 출렁임이 컸는데요. 과연 이 시장 분위기 물길이 바뀌는 것인지 저는 다른 거 앞에 이제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빠질 때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거든요. 개인 매수만 봐도 저가 매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대부분 심리가 그래요. 초반에 한 4%, 5% 빠졌을 때 들어갔는데 얘가 더 빠지니까 더 추매했다가 더 빠지니까 결국에는 손 놓고 좀 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거든요. 하창봉 대표님, 네. 저가 매수 잘하신 걸까요? 잘했다 못했다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느냐 가장 중요한데 제가 조금 이제 염려 쓰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오늘 오전 증시 분위기는 어제 일본과 대만과 비슷했거든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정심에 지나면서 5% 이상 하라는 매도 사이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중에 시장 흐름을 딱 봤는데 시장이 들어오는 베팅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6,000포인트를 이탈하니까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만의 계산법이죠. 네. 20만 원 깨니까 19만 원 깨니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깬다는 게 이제 가격을 하락하는 겁니다. 사실 20만 원 지키려고 안간힘 썼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언제 변동성이 클 때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투자가분들이 이제 두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팔아야 되냐, 더 사야 되냐. 근데 아마 전체적인 뷰는 대부분이 비슷하단 말이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보통 단기에 거치고 그게 뭐 몇 주가 걸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서 한국, 일본, 대만, 반도체 주도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디램 가격이 꺾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논리를 본다음에 이제 매수하는 건 맞긴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변동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변동이 커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 지수 마디 가격, 절대 기업 주가의 절대 가격, 절대 가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20만 원이면 깨면 난 사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매수는 맞긴 맞는데 근데 정확히 언제 안정화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오늘이 3월 첫 거래일인데 정확하게 2월의 첫 거래일에 마이너스 5% 사이드카, 2월의 둘째 거래일에 상방 사이드카. 그럼 투자가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역사의 반복을 계산할 수는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주식에서 제일 위험한 게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신 분이 만에 하나 오늘이 저점이라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고전할 수는 있어요. 제 애프터마켓 더 빠지니까 더 불안해진다고. 맞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주식을 사는 관점에서는 가격적인 매력은 오케이.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빠졌으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주식을 살 때 언제 얼마나 오를까를 계산하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산이 안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산이 네. 안 쓰는데 시장만 보고 급하게 올인을 하게 되면 네.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들어간 건 어쩔 수 없고 관망해야 돼요? 아니 들어갈 때 이미 내가 세컨 투, 세컨 서드 전략까지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10주를 살 거면 네. 오늘 2주, 3주를 사고 어떤 상황에서 나머지 5주를 살 건지. 이건 아마 우리 최창규 이사님이 네. ELS가 그렇게 운영한다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한번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어떤 전략이 유효하죠?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삼전 하이닉스가 워낙 종목의 중요도를 떠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코스피 200 내에서 비중이 한 45,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종목인데 한 가지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은 앞서 하창봉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살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오늘 급락했으니까 1차 매수.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나 재눌림이 나타났을 때 2차 매수. 그리고 뭐니 해도 유가나 환율이 안정화됐을 때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ELS예요. ELS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그 종목을 한 30% 내지 40%를 사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만든 후에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요. 네. 박스권 상단부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무한 반복해서 네네. 이익을 쌓아가는 게 ELS의 기본적인 기술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파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고요.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사는 1차, 2차, 3차 네네. 기계적으로 사는 그런 매매 어떻게 살까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고 지금 이렇게 그 타이밍을 하나하나씩 3차로 나눠서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 괜히 샀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건 안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아마 그리고 또 학습 효과가 중요한 게 지난번 급락 그리고 지난번 급락 때 저는 못 샀거든요. 네. 저는 참고로 자산운용사는 ETF밖에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종목을 매매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지난번 급락 그리고 지난번 때 급락 때 못 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때 조금이라도 살 걸 이런 후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ETF를 특히 반도체 ETF를 좀 샀으니까 네. 샀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매수 가격대라든지 지지라든지 아니면 유가의 안정성, 환율의 안정성 보고. 그것까지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오늘 저가 매수하신 분들의 마음에 그래도 조금 그래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허반서옥 대표님은 보시기에 오늘 글쎄 살 기회였다고 보세요? 아니면 초반이라도 덜어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장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도 하면 좋겠지만 네. 저는 사실 안타까운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대형 반도체주들을 들고 있지 않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좀 조용하세요. 이미 1월부터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네. 드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안에는 삼성전자 없다, SK하이닉스 없다라고 했을 때는 소부장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을 좀 네. 했었는데 저는 지금 박스권 하단을 잠시 말씀해 주셨었는데 박스권 하단에서의 저점을 나올 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메말릴 때가 있거든요. 더 이상 매도할 사람들이 없어질 때가 거래량이 가장 메말라 있었을 텐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흐름들을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5조 4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지난 금요일 7조 7천억 원 매도를 했고 네. 매도가 2월 13일부터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매도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하필이면 이란과 미국의 이런 대치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빌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기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이상을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코스피의 매도 자금이 산술적으로 코스닥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또 가능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 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한 17조 9천억 원 이상 네. 매도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4조 4,100억 원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매도의 강도가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때가 박스권 하단에서의 거래량이 가장 감소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야 하는 기술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 선택한 이후에 후회하실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셨다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줄어들었을 때를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거래량이 메말랐을 때 횡보가 조금 나올 때
그리고 조금 더 무섭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네. 시작할 때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락은 사실 비슷해요. 네. 이렇게 첫 급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다 이런 불안 요소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때로 맞습니다. 나눠서 이제 타이밍을 잡아가자. 근데 사실 오늘 내가 저가를 사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더 빠지다 보니까 이런 저가 매수를 하고 나서도 불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 타이밍적으로 나눠서 앞으로 또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이나마 이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급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 왜 지금 외국인의 거침없는 현물 매도? 그런데 EWY에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국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시각은 바뀐 게 아니니까 너무 현물 매도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난 27일에 그 리밸런싱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역대급의 매물이 쏟아져 나고 오늘도 지금 5조 넘게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현물에서 너무 그래도 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서 판다고 하고 비중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외국인이 끝도 없이 밀어버리면 뭐 손 쓸 방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최창규 이사님께 네. 여쭤볼까요? 외국인 현물 매도 괜찮은가요? 제가 ETF 업계에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물 기초 ETF는 총 6가지 정도가 상장되어 네.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EWY가 아이쉐어스 블랙락이죠. 블랙락의 MSCI 사우스 코리아를 추종하는 ETF고요. 이 ETF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MS 코리아 ETF와 다른 점은 뭐냐면 캡 지수예요. 캡 지수. 캡 지수가 뭐냐면 특정 종목의 비중이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에는 그 종목의 비중을 맞추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2월 27일 날 바로 그 캡 발생했었습니다. 참고로 EWY는 MSCI 코리아 25-50, 즉 가장 큰 종목의 비중이 25%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비중을 갖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비중이 28%가 상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2월 27일 날 관련된 매도가 나왔는데 네. 문제는 EWY에 지금 25조거든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WY를 제외한다면 FLKR이라는 게 있고요. FLKR 앞에 F가 붙었으니까 이 지수는 푸찌, FTSE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한국 ETF고요. 참고로 MSCI와 FTSE의 가장 큰 차이점은 MSCI는 한국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FTSE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네. 있기 때문에 마켓의 세그멘트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ETF가 있지만 최근에 가장 사람들이 솔깃한 게 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뭐죠? 코루, KORU. 네. 보통 ETF 뒤에 U가 붙으면 어떤 ETF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울트라. 울트라. 네, 3배짜리. 어. 예, 3배짜리 한국 ETF도 뭐 물론 이 ETF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진 않지만 네. 이 ETF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한국에 대한 그 전체적인 시각은 긍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서서 왜 MSCI는 이머징 마켓, 푸찌는 선진국 마켓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 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1월 달, 2월 달에 수익률 좋은 국가들을 본다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수익률이 좋아요. 네네. 물론 한국이 가장 좋지만 뭐 터키라든지 칠레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외국인들을 저처럼 ETF 하는 사람들 관점으로만 한정한다면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네. 근데 그 반석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즉 종목 단으로 정밀 타격하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세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ETF 자금과 정말 그 액티브로 종목으로 네. 그 꽂히는 자금이 서로 상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치열하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 역시도 이쪽이 맞나? 이쪽이 맞나? 누가 더 힘이 셀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돌아보는 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거든요. 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한 2만 계약, 2만 2천 계약 매도, 순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거의 한 3조, 4조 정도의 순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밀 타격하는 외국인들 쪽에 지금은 약간 무게가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 더 쉬어갈 여지가 있나요? 좀 다른 건 아니면 그리고 코스피 시장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좀 다른 건 뭐냐 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동조화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2월 말 같은 경우는 한국은 상당히 강했잖아요. 네. 말씀하신 뭐 EWY 같은 경우도 어제 종가 기준 지금 확인해 보면 23.43%를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가 동반적으로 가장 반응하는 거는 어찌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삼성전 하이닉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삼성 하이닉스만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화학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수급은 사실 삼성전자가 맞아요. 외국인들이 1월 달에 22조 정도를 팔았는데 2월 달에 그중에 뭐 18조 원 정도가 삼성전자고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대략적으로 50.3%니까 50% 지분율을 깨는 것도 시간 문제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삼성만 팔 때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지수 매리겠지만은. 네. 근데 지금도 오늘 같은 날은 바스켓으로 매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NXT에서 많이 빠진 것도 제가 화면 하나 잡아봤는데 우리 많은 투자분들이 저도 그랬고 오늘은 아마 어제 휴장 같이 네. 일본과 대만처럼 갈 거야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배럴당 크루드 오일이 지금 75달러 정도로 다시 5%. 그다음에 뭐 브렌트 우유도 한 82달러까지 급등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제 하루 조금 진정될 것 같다가 갑자기 유가가 다시 튀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게 미는 모습이고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네. 니케이도 오늘 3% 이상 밀렸어요. 그리고 지금 해외 쪽 보게 되면 해외 지금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나 모든 기업들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주식을 줄이는 포지션이에요. 지금 같은 포지션은. 그러니까 2월 달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는 대략 12조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금융투자가 다 받아줬고 근데 좀 다른 거는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이 가장 다른 거는 네. 그거를 전부 다 우리 개인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줬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좀 다른 표현인데 금융투자도 어쨌든 개인의 돈이긴 합니다만 네. 금융투자가 받아준 거는 ETF로 받아준 거고 네. 거꾸로 개인이 받아준 거는 고객 예탁감에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절대 주가의 하락 변동성이 크다 볼 수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게 글로벌이 동조화되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 오프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바로미터보다도 뭐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바로미터 중에서는 오일이죠. 예, 오일의 가격 변동성이 유가요. 그렇죠. 네, 유가. 유가의 가격 변동성이 약간 스테이블해질 때까지는 뭐 사실 우리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80달러 브렌트유 기준으로 넘어갈 때 시장 애프터마켓에서 더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를 주요 이제 그 인덱스로 보고 그러면서 시장의 출렁임을 좀 가늠을 해보자.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출렁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고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계산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중에도 계속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라든지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 거야 라는 낙관론이 좀 많았다면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겠네라는 좀 불안감이 하나씩 뭔가 제기가 되면서 유가가 튀고 뭐 선물도 더 흔들리고 환율도 오늘 좀 어마무시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허만석 대표님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예요?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흔들리다가 반등할 테니까 이럴 때가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봐야 되는지. 뭐 앞서서 말씀들을 해주실 때 액티브, 패시브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액티브는 쉽게 말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났다. 네. 그럼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는 쪽, 변동성에 회피하는 쪽, 재빠르게 움직이는 펀드 매니저가 네. 그것을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나는 지수를 추종하면서 천천히 장기적으로 갈 거야. 액티브는 단기성 자금, 패시브는 장기성 자금이라고 구분을 해보시는 게 가장 간단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우리가 여태까지 뭐 걸프전, 이라크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쫙 봤을 때 사실 전쟁 할 거야라고 하면서 떨어지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2월 달의 핵심 키워드는 유동성이었고요. 3월 달의 핵심 키워드는 변동성 속에 저는 수급이라고 잡고 있거든요. 수급. 네. 그러면 어디서 바닥이 올 거야에 대해서는 지금은 액티브 자금들은 빠져나갈 곳에서는 이를 빌미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매수하는 쪽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매수하는 종목들 찾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다 팔고 있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이
10거래일, 20거래일 계속 사고 있네. 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그널이죠. 어. 다 팔고 있는데 이 종목은 10거래일 동안 사고 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두 번째 주제 때 물어볼게요. 네, 네. 어떤 점은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네. 너무 궁금한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어. 2월은 유동성의 힘이야. 하루는 하락 매도 네. 사이드가 나왔다가 하루는 상승 매도 사이드가 나오고. 그 변동성에서도 그 종목을 딱 픽해서 들어오는 그 수급에서 종목을 그래서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주제는 내가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패시브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 나는 패시브하게 투자할 거야라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급등 나면 팔고 나오고 나는 액티브하게 지금 저점을 분할로 공략할 거야라고 했다가 덜컥 물려버려서 네.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지난주에서부터 오늘 좀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포지션을 액티브인가 패시브를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하셔야 스스로도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꼭 ETF는 아닌데 패시브냐, 액티브냐를 좀 맞습니다. 나눠서 봐야. 근데 그 말씀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또 최창규 이사님 모신 이유가 수급 얘기를 좀 제대로 맞아요. 하고 싶어서였던 거거든요. 네. 외국인의 지금 그 수급에 대해서도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좀 믿고 있었던 거 개인과 금융 투자의 맞습니다. 수급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면 개인은 뭐 그렇게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금융 투자 쪽에서 코스피에서는 이제 좀 돌아서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금융 투자라고 하면 개인의 수급이 일단 금융 투자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오늘의 이 수급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일단 금융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참고로 제가 증권사 출신이고 네. 증권사 20년 다녔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금융투자는 자기 자본으로 매매하는 소위 말하는 프랍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ETF의 LP, 리퀴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ETF 보시면 LP가 항상 호가를 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가를 대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마켓 메이킹이라고 해서 어떤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TF LP에 해당되는 거고요. ETF LP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를 대게 돼 있는데 ETF LP는 법적으로 자본시장법 상에서 반드시 호가를 대게 돼 있습니다. 매수 호가는 자기 맘대로 대도 되는데 매도 호가는 저희 운용사한테 가설정을 잡고 매도 호가를 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제외한 최근처럼 개인들이 ETF를 많이 사주게 되면 ETF의 매도가 잡히게 되고요. 네네. LP는 매도가 네. 잡히게 되고요. 그러면 LP 입장에서는 이 가설정된 ETF 매도 잔고를 들고 있기 때문에 ETF 바스켓을 사서 이것을 ETF로 설정한 다음에 이 가설정된 잔고와 퉁치는 그런 매매를 하게 돼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ETF 매도가 잡히면 바로 기계적으로 ETF 바스켓을 사는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네네. 없는데 이게 바로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로 잡히는 경우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8,929억 원의 순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매도를 기록했는데요. 아마 그러니까요. 2월 5일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매도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개인들이 오늘은 ETF를 사지 않았다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ETF를 팔았다라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2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었던 금융투자발 개인의 ETF 매수가 일단은 중단됐다라는 쪽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환율이 또 1,480원 그러니까요. 근처까지 환율이. 올라왔거든요. 네. 환율이 두려운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현물 매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결국은 오늘 수급의 핵심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의 현물 매도 그리고 환율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현물 매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금융투자의 매수를 더 자세하게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금융투자 결국 그 ETF로 들어오는 이제 자금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를 여쭤본 거였는데 일단 네. 오늘은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은 팔았거나. 근데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려요. ETF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네. 달라졌냐면 나 개별 종목 안 할래. 뭐 여기 계신 두 대표님한테 죄송스럽지만 나 개별 종목 안 할래. 그냥 나 ETF만 할래라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미국 대표지수 ETF로 큰 수익을 얻었고요. 그러면서 ETF에 대한 성공 확신이 생겼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냥 단순히 코스피 100, 즉 타이거 200만 사도 수익률이 괜찮았거든요. 이런 성공의 확증이 아직까지는 기반에 깔려 있으니까 네. 비단 오늘은 매도가 나왔을지언정 내일도 매도가 나올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수급만 봤을 때는 이제 워낙 빠진 공포가 보였던 수급이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연속성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화된지 여부도 유가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인덱스 삼아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무서워서 내일이 어떨지가 사실 너무 궁금한데 우리도 계산이 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포인트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눈에 띄었던 건 코스닥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많이 올랐던 뭐 다른 종목들이 크게 빠질 때 반도체 장비, 뭐 바이오 상대적으로 선방한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워낙 이제 코스피가 계속 코스닥보다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코스피가 무서울 때 코스닥이 조금 더 대안으로 부각이 될 수 있나 하는 수급이 오늘 좀 힌트가 있었을까요, 하창봉 대표님? 글쎄요.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하루만 보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지수를 구성할 때는 오늘 또 저도 그러면 제도권 이야기를 많이 할게요. 네. 우리가 시가총액 유동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수를 산정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분석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종목이 어떤 종목이 구성되어 있냐의 싸움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름 결이 있어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렇게. 근데 삼성 현대차도 AI로 연결되는 그림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이 없다고 그러면 좀 애매한 게 시가총액 1위에 뭐 1, 2위에 뭐 알테오젠이나 또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있고 중간에 바이오, 그다음에 약간 10위권 밖으로 내려가거나 전후할 때부터 이제 리듬오hm 이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포진되어 있고 약간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시가총액의 사이즈가 7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4천조가 지금 훨씬 넘고 코스닥은 아직 1,000조가 안 되다 보면 많은 금액 속에서 일정 부분 똑같은 돈의 논리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코스피를 7천억을 사게 됐을 때 코스닥은 1,000억만 사도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월 초순의 이벤트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3월 10일 날 두 개 증권사 운용사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래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네, S사하고 이제 타임하고 그다음에 하나 쪽도 지금 3월 달 준비를 하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아까 우리 허반석 대표님 이야기한 대로 액티브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액티브하고 패시브가 뭐가 다르냐? 패시브는 시가총액 순으로 네. 리스팅을 할 것이고 액티브는 결정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아야 되니까 시가총액 순과 별개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 그 중에서도 액티브 매니저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똘똘한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일부 반도체 기업들 우리가 잘 아는 네. 바로 삼성자산운용 1월 마지막 주에 5% 지분을 투자했던 그 모든 종목들이 아침에 두 자릿수 올라온 거죠. 네. 뭐 대표적인 게 리노공업, 솔브렌, 요테크니스 이런 게 되는 맞아요. 거고. 근데 그 종목들이 장이 밀리면서 이제 시세는 뭐 어제보다 밀렸는데 거기에 잡힌 수급들이 아마 코스닥의 착시 효과를 좀 가져갔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뭐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근데 이거는 지금 코스피 변동성이 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가 코스닥이 안정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형님한테 달렸습니다. 결국 코스닥도 네. 코스피가 하는 데에 따라 달렸다. 형님한테 달렸고 이제 유가 이야기를 좀 더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핀비즈를 보게 되면 유가가 우리 미국 시간으로 오후 4시 정도가 남으면서 지금 폭등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봉쇄 이슈가 생각보다 뭐 시각은 다양해요. 단기적으로 가면 상관은 없어. 이거는 오펙 정산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말에 빨리 나왔던 이유가 오펙 플러스가 뭐 20만 배럴 정도 정산돼 있지 않습니까? 정산하고 물동량이 감소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례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1%의 원유 물동량이 차단됐을 경우에 유가 상승 퍼센테이지는 대략 5%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수송량 대차가 20% 정도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럼 완전 차단했을 경우에 20%면은 유가의 상승 탄력성은 100%입니다. 그러면 절대 주가 기준으로 외국계 IB들 말하는 대로 국제 유가가 이론적으로는 150달러, 200까지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 때문에 제가 좀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데 글로벌 주식이 동조화돼서 같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가를 봐야 되겠네요. 유가의 무조건- 안정. 그렇죠. 근데 뭐 유가라는 게 1순위로 이제 본다는. 후행 지표긴 하지만은 네. 유가의 하락 상승 변동성이 완화될 때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흥분할 것도 아니지만은 네. 뭐 이렇게 뭐 수급은 어차피 부차적인 거고 네. 개인으로 잡히는 건 10 위탁 계좌고 네. 예. 아. 그다음에 금융 투자로 잡히는 무섭네. 패시브는 6일 네, 투신 계좌일 거고
불청구사마다 계좌 일군과 그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좀 분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유가도 그렇고 이 선물 빠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애프터마켓도 그렇고 계속 겁나는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허만석 대표님은 뭔가 표정이 유유하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굉장히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런 네. 생각이 또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을 패시브로 한다 그러면 코스피가 조금 더 우세할 거고 시가총액이 크고 네. 시장에서 매수세도 받쳐주고 매도세도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의 운용의 성격이 굉장히 큰 시장. 그런데 코스닥 시장 같은 건 액티브성으로 매수 매도가 굉장히 유용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했을 때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빌미로 회피하는 매도세가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패시브 자금들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강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대응을 할 건가? 나는 조금 자금의 성격이 작고 액티브하게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다면 사실상 지금은 여러 가지 ETF가 준비되고 있고 2월부터 이어지고 6월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학회 일정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성으로 내가 매매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섹터, 차기 주도 섹터가 될 만한 곳들을 속속 골라보면서 네. 하지만 평소보다 너무 급하지 않게, 왜냐? 시장에서 지금 폭락, 급락,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리스팅을 조금 해놓으신 다음에 시장의 안정화에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패시브 성격으로 아니야, 나는 급락이 나오면 삼성전자 기필코 살 거야, 반도체 기필코 살 거야 라는 의미로서 기다리셨던 분들께서는 패시브 자금들의 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다 이어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시장의 안정과 거래 대금이 가장 줄어들었을 때를, 그래서 저는 꼭 포지션과 시장에 대한 대응 성향을, 방법을 네. 꼭 성향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액티브하게 가려고 삼성전자 이렇게 빠졌을 때 사야 돼 했는데 오늘 벌써 사자마자 5%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이란에서 어떤 반격이 나오는가, 중동 정세가 지금은 불이 붙었는지 터졌는지 더 크게 터질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천천히 슬로우하게 안정을 조금 보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패시브 성향이냐, 액티브 성향이냐를 나눠서 지금 각각 그 성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섹터로 압축해서 두 번째 뒷담화 주제 열어보면서 또 코스닥 이야기, 또 종목들 이야기 더 짚어보겠습니다. 뭐 방산해운, 석유에너지 지금 그야말로 전쟁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반면에 오늘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한번 재반격에 나서나 싶었던 현대차 그룹도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졌단 말이죠. 우리 앞서서도 코스닥 얘기를 했지만 코스닥이 꼭 대안은 아니다. 하지만 액티브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코스닥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라든지 조금 더 수급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집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코스닥 지금 그 액티브 ETF 지금 네. 얘기가 3월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선박을 할 때도 코스닥이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모습에 희망을 걸었거든요. 네. 뭐 상대적인 거기는 하지만 확실히 좀 더 살아날까요? 그 ETF로 인해서. 저는 다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코스닥 ETF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참고로 저희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벤츠마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참고로 액티브 ETF도 기초 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운용사는 코스닥 지수를 벤치마크로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개 운용사는 코스닥 150을 벤치마크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 굉장히 다릅니다. 코스닥 150 내에 벤치마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코스닥 150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코스닥 150 내에 있는 작은 종목들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네. 코스닥 150 벤치마크 쓰고 있는 운용사의 특징이고요. 코스닥 지수를 쓰고 있는 운용사는 아마 코스닥 150이 아니더라도 정말 뭐 코스닥 150에 안 들어간 제약바이오라든지 코스닥 150에 안 들어간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액티브 ETF가 등장해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려라고 해도 코스닥 지수 자체는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거기에 해당되는 작은 종목들, 그리고 또 ETF의 가장 큰 장점이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실시간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하루 단위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T 운용사가 어떤 네. 코스닥 소부장 기업을 담았다.
이러면은 허반석 대표님이 담으실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런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을 조금 꼽아서 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종목 단으로는 분명히 코스닥의 ETF발 수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 뭐 시장 전체적으로 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등장한다고 해서 코스닥 전체가 붐업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도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ETF 종목들의 구성 종목을 우리가 PDF 파일로 계속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걸까지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좋은 종목을 구분하는 방법은 네. 그래도 운용하시는 분들이 옥석을 가려서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제일 위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꼽아서 어,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코스닥 150 ETF의 PDF를 엑셀로 다운 받으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액티브 ETF의 PDF를 엑셀로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V룩업 빼면 됩니다. 빼서 어떤 종목을 많이 담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조금 담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안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는 것도 아마 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하창목 대표님한테는 늘 말씀드렸어요. ETF에 액티브 ETF에 종목 어떤 거 들어가 있는지, 어떤 거 오버웨이트 돼 네.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어, 네, 근데 잘 안 이건 제가 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어차피 우리 최철규 알아서 잘 이사님이 찾으셔서 그런가요? 네. 자산운용사 네. ETF 쪽이니까 궁금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뭐 액티브하고 패시브의 전체 운용 규모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패시브인데 액티브 ETF가 출시돼서 어차피 ETF 쪽은 자금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네. 만약에 아무리 새로운 액티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전체 패시브가 100이고 액티브가 1밖에 안 된다면 좀 유명무실할 것 같고 맞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액티브와 패시브의 상대적인 운용 규모를 좀 알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액티브는 말 그대로 그러면 패시브와 달리 종목의 회전율이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미 PDF 파일을 통해 가지고 구성 종목의 비율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이미 바뀌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중이 바뀌었을 그렇죠. 수도 이미 있죠. 바뀌었을 수 맞아요.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보유 기간에 대한 거라든지 회전에 대해서는 네. 어떤 오. 자율 수 있는지 그거 좀 네,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그거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비율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ETF의 사이즈가 370조입니다. 아마 오늘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NAV는 좀 떨어졌을 텐데 한 360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액티브 ETF, 특히 주식형 액티브 ETF의 사이즈는 10조가 되지 않습니다. 10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액티브 ETF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이 날아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액티브 ETF의 사이즈가 그렇게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가 않고 특히 코스닥을 BM으로 하는 액티브 ETF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붐업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는 LP라는 유동성 공급자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종목을 만약에 하 대표님이 매니저인데 종목을 막 장중에 바꿔버리면 ETF LP하는 증권사가 호가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돌리진 않고요. 종목을 바꾸진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액티브 ETF마다 운영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어떤 데는 뭐 하루 단위, 이틀 단위로 바꾸는 운영사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바꾸는 액티브 ETF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상품마다 좀 틀리다. 그렇지만 뭐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았던 AI 관련된 액티브 ETF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종목들을 많이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면 모 운영사에서는 하도 종목을 많이 바꿔가지고 그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 주문을 수행하는 증권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증권사에서 VIP 대접을 받고 있다. 네, 수수료가 많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아우,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허반석 대표님이 그 팁을 더 알려주시면 좋죠.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액티브로 인해서 지금 결국에 다 팔 때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쉽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까 제약바이오 말씀도 해주셨죠. 제약바이오도 상대적으로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3월장은 이런 코스닥 안에서도 조금 더 쪽집게로 찝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수급을 더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가운데 사실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연내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다라는 전망 속에서 네네네. 시장에 대한 뷰도 바라보고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유가 상승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고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금리 인하의 경로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한 가지의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에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일정들이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3월 달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병에 대한 학회가 있고요. 유럽 폐암학회 3월 달에 있습니다. 4월 달에 미국 혈액학회, 미국 암학회, AACR이죠. 4월 달에는 유럽 종양학회, 유럽 간학회,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 5월 달에는 미국 당뇨학회, 미국 내분비학회, 유럽 암연구학회까지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 4, 5, 6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서 세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확장성이 있는 플랫폼 기업인가. 네. 지난해에는 ADC라는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중항체라고 해서요. 저는 올해는 RNA, 리보세나빗 이런 쪽들로 리보자임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도를 둔다면 지난해에는 ADC, 올해는 RNA 이쪽의 플랫폼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트렌드죠. 트렌드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항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코스닥 시장에 뭐 여러 가지 ETF들 그리고 학회, 글로벌 학회 일정들이 상반기 내내 한 달에 두세 개씩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오늘 액티브 자금의 성격은 방산, 해운, 정유 쪽으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갔죠.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 액티브 자금이 시장에 안정이 들어왔을 때는 또 차익 매물을 쏟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다른 쪽의 대안이 저는 네. 매월 글로벌 학회가 두세 개씩 네. 이어지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높게 갖고 있습니다. 뭐 올릭스, 에스티팜 이런 거예요?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 보세요? 뭐 박스권 하단인 것 중에는 ABL 바이오 같은 것도 ABL 괜찮겠죠. 바이오. 네,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코스닥 150에 편입된다라고 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에임드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가 왜 시장 대비 강했느냐? 3월 13일 금요일 기준으로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다. 셀바스 AI가 빠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 사실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오늘 탑픽주 공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2월 달 중에 3거래일만 외국인이 매도하고 계속 샀습니다. 오늘도 샀습니다. 에임드 바이오가요? 아니요. 오늘 탑픽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얘기 안 하시는 종목이요? 그렇습니다. 뭔데요? 큐리오시스인데요. 네. 너무 제가 임팩트 없이 여쭤봤나요? 아닙니다. 큐리오시스인데요. 큐리오시스가 2월 달 내내 외국인들이 계속 샀습니다. 네. 3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샀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저는 짧게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간 말씀드렸던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말씀드릴 때 높은 곳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 대부분 안 드리고요. 추세선 그렸을 때 이렇게 바닥에서 지지가 확인된 구간쯤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으니까요. 수급이 좀 중요하고 네. 높은 가격대가 아니라 차트상 저위험 가격대의 종목들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외국인 매수가 쭉 잡히고 있었네. 이런 종목도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네, 내일장을 일단 준비를 하면서 마음가짐에 어떤 부분에 좀 중심을 잡고 내일장을 맞이해야 될까요? 하창봉 대표님. 제가 아까 유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유가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변동성이 생기고 나면 절대 가격에 고착화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우리가 말할 때 뭐 브렌트 균으로 $100까지는 거의 치기 전까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까 월동량에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아까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 이야기를 해요. 삼성 하이닉스는 사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모든 공통점이 사야 될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 그런 게 있는데 왜 고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종목이 보통 고점 대비해서 30%가 하락하게 되면 추세 꺾겠다 그럽니다. 삼성전자 22만 3천원, 하이닉스 109만 9천원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기준으로 20에서 30% 가격 구간이 얼마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15만 6천 원에서 17만 8,400원. 그러니까 16에서 18만 원 정도 구간이라면은 이미 지금 만약에 그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접근하는 상관이 없고, 저라면 메인 베팅 자체는 18만 원이 깼을 때부터 16만 원까지는 전체 내가 사고 싶은 물량 절반 이상을 살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를 동일한 가격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 가격 기준은 얼마가 나오냐면
77만 원과 88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 수 있습니다만 이 전제는 뭐냐하면 한 가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진핑을 기다리기 위한 트럼프의 작전이고 결과적으로 3월 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와야 된다는 걸 컨트롤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어떻게 보기에는 지금보다 낮은 레벨로 제시를 드립니다만은 매수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20% 이하 정도 구간에서는 전체 사고 싶은 물량에 하퍼를 들어가도 괜찮다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 전자닉스의 매수에 대한 포인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창복 허반석 대표님은 혹시 말씀해주신 종목들 안에서 회원이나 그리고 관계인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두 분 다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최창규 이사님 통해서 네. 3월장 전략의 포인트 좀 잡으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결국 지금 이 장의 포인트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유가, 환율, 외국인 수급 이런 네.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ETF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하다는 거고 지금 3월은 분명히 2월과 1월과 다릅니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골드 ETF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뭐니 해도 환율 리스크가 있으니까 달러, 특히 미국 초단기 국채라든지 달러로 된 ETF를 통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해지는 필요한 3월 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골드 아니면 초단기 국채 아니면 미국 달러 이런 네. ETF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허반석 대표님 8시부터도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힘든 장이었는데 세 분과 함께 그래도 오늘 장 뒷담화 시원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규 이사 그리고 하창복 허반석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